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예요. 예전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꽤 유행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 또래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젊은 시절이라서 코웃음을 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이 60부터냐고요. 60이면 다 늙고 이제 갈 날만 준비해야 된다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인생 황혼에 아프지 않고 고생만 안 하면 최고라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돼서 60살이 되어도 앞으로를 위해 할 일이 많은 때가 되었어요. 불과 20, 3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저야말로 평생 고생할 팔자라고 여겼는데 이제 와서 생애 최고의 날들을 누릴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으로 치면 지방 중소도시에 태어나서 살다가 중학생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오게 됐는데 그게 중학교 3학년 10월 말쯤이어서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별로 사귀지 못하고 좀 외로웠던 기억이 있네요. 지방에서 왔다고 은근히 따돌리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예민한 사춘기 때라 그런지 상처도 받고 마음에 많이 박혔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전 많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도로 살던 대로 내려가자고 했을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보다는 남동생 때문이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딸보다 아들 공부를 더 많이 시켰잖아요. 저희도 그랬죠. 저는 괜히 동생 때문에 피해본 것 같아 더 툴툴거리고 가족들하고도 말도 잘 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생이 된다는 설렘보다 서울 애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 컸어요. 3개월 정도의 서울 중학교 생활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고등학교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학교 배정을 버스 타고 20분 정도 가는데 받았는데 그래서일까요? 다른 지역 애들하고 섞여 있었고 저랑 같은 반이었던 애들은 기억 없었어요. 몇 명은 같은 학교로 왔지만 다 다른 반이었고요. 의외로 아이들은 다들 활달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저 역시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온 걸로 무시하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요. 어쩌다 한두 명 있기는 해도 심하지도 않았고요. 서로 이야기하고 지낼만 했죠. 저는 다시 명랑한 저 자신으로 돌아갔고 부모님도 한시름 놓으셨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대학에 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그저 하루하루 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목표인 즐거운 학교 생활이었네요. 2학년 때 반이 바뀌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바로 길 건너편 있는 남자 고등학교에 한 학생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너 홍영자 맞지? 저번에 수학여행 갔을 때 왔어. 너 노래 잘하더라. 꿈이 성악가야? 노래? 장기자랑했던 거 말이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맙다 김석기. 제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남자애는 눈이 커지며 좋아하더군요. 내 이름 안 해? 나 알고 있었던 거야? 너도 잘하더라. 기타 쳤잖아. 그래서 기억했지. 저희 둘은 쑥스러워하며 서로를 흘끔흘끔 보다가 웃었어요. 마음이 통한다는 기분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죠. 저희는 그 뒤로 등하굣길에 만나면 서로 인사를 했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같이 시내에 있는 빵집에서 만났어요. 일요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첫 데이트였네요. 석기는 아주 신사답게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골라서 사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빵을 또 사주더라고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내가 돼지로 보여? 집에 너만 있어.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남동생 있다며. 남자애들 많이 먹잖아. 그리고 오늘 너 먹는 거 보니까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뭘 많이 먹었다고 그래. 저는 빵봉투를 들고 석기를 때린다며 쫓아갔고 석기는 허허 웃으며 슬슬 피하는 척하더니 저한테 몇 대 맞아줬어요. 유치하지만 풋풋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네요. 저희는 그 후 더 친해져서 방학 때도 일주일에 2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시집을 사서 거기에 나오는 시를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베껴서 석기에게 주었고 석기도 저에게 곧잘 편지를 써서 줬어요. 석기는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보는 애라 좀 달랐어요. 제법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써서 보냈어요. 그 바람에 저까지 전에는 관심 없던 책을 들여다보고는 했네요.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은 신기해하셨죠. 웬일이야? 홍영자가 책을 다 보고 말이야. 그게 뭐냐? 변신? 카프카? 외국 사람 책이야? 엄마,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야. 나 독서 중이니까 조용히 나가줘. 아이고, 인물 났다. 어쩌다 책 좀 읽나 보다. 영식아, 아니 누나 왜 저런다니? 몰라, 요즘 바람나서 저래. 바람 한번 참 희한하게 났다. 뭐 책을 열심히 읽으니까 좋기는 하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풋풋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저희는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야, 김석기, 좋아한다. 너는 진짜, 홍영자, 성격 급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이런 건 남자가 먼저 말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좋아했거든. 닭살 돋고 오글거리겠지만 제 가슴은 뭉글뭉글했고 하루하루가 설레고 모든 게 분홍빛인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건 변하잖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나요? 살아보니 그래요. 어릴 때는 그걸 몰랐지만요. 석기는 고3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석기 자신도 그걸 알게 된 건 겨울방학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석기 집에서는 석기 동생도 석기도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 미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 큰 결심을 했다더라고요. 저도 슬펐고 석기도 슬펐어요. 나 진짜 이렇게 너랑 헤어지기 싫은데 부모님은 왜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하신 건지 모르겠어. 다 너랑 네 동생 생각해서 하신 거잖아. 나도 너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저희는 서로를 붙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석기의 미국 이민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진 일이었고 석기는 부모님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서로 책과 편지를 교환하고 계속 연락을 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에 핸드폰에 카톡이 있어서 해외 어디에 있든지 바로 연락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니었으니까요. 오로지 국제우편에 의지해야 했어요. 석기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겠다고 한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우편물은 오지 않았어요. 저의 그리움은 점차 실망으로 변했고 어느 순간 석기는 나를 잊고 거기서 잘 사나보다 하고 저도 정리를 했네요. 석기가 주고 간 헤르만 헤세의 소설책은 책장 가장 구석자리에 처박혔고
저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3 여름까지 지내고 났는데 집에서 갑자기 저한테 여대 입시 시험을 봐보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네 성적이면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어도 땡땡여대는 갈 수 있다더라. 그 말 들으니까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공부해야 되잖아. 나는 대학 안 가는 애들이랑 같이 놀 계획 세워놨는데. 이거사, 노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큰맘 먹고 너도 대학 갈 수 있으면 보내자고 하는 거야. 사실 영식이만 신경 쓰는 거 너한테 좀 미안했다. 한번 시험이라도 봐.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석기였어요. 그리움과 미움이 복잡하게 섞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석기가 한국에 와서 어디선가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멋진 여대생이 되어 있으면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한테 편지 안 보낸 걸 후회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시를 치렀고 무난하게 선생님이 추천한 땡땡 여대에 들어갔어요. 속으로 석기한테 이거 봐라, 나 여대생 됐다. 내가 이럴 줄 몰랐지. 너는 이렇게 멋진 여자를 놓친 거다. 그런 말들을 했었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대학에 들어가서 자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맛본 저는 점차 석기를 잊어갔고 여대 졸업할 쯤에는 옛날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엄마 친척분의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어요. 건설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사회생활을 한 남자가 어째 멋져 보이더군요. 저희는 둘 다 한눈에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고 결혼을 하게 됐네요. 남편은 전형적인 그 시대 남자였어요. 바깥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 관계는 좋지만 집에서는 좀 무뚝뚝하고 육아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려고 들면 직접 나서서 바람막이가 되어줬어요. 저는 그것만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런 남편들도 많았으니까요. 우리 세대 남자들이 다 저렇게 멋이 없고 가부장적인 데가 있었죠. 저희는 아들, 딸 하나씩 낳은 정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2년간 중동에 있는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됐어요. 저 혼자 아직 5살, 2살인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니 솔직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2년만 있다가 오는 거죠? 회사에서 2년이라고 하긴 했는데 가봐야 확실히 알 것 같아. 안 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잘리겠지. 왜? 거기 가면 월급도 더 나오고 좋은 거 많다고.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그래? 당신 처가도 있고 우리 집도 있잖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식구랑 같아요. 우리 식구는 당신하고 우리 애들이지. 에휴, 살다 보면 다 살게 돼 있어. 2년 금방 가. 나 갔다 오면 승진도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어? 어차피 가게 돼 있는 거 제가 말린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싫더라고요. 남편은 얼마 안 있어 이민 가방에 짐을 싸서 중동행 비행기를 탔고 저는 남편이 간 첫날 밤 괜히 무서워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꼬박 뜬 눈을 치샜어요. 남편 말대로 점차 적응하고 살기는 했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밤이라든가 무슨 사고 뉴스가 크게 난 날에는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붙잡고 무섭다고 하니 티를 내지도 못했어요. 저는 엄마잖아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도 괜찮다, 엄마가 있다, 그랬었네요. 특히 밤에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혹시 도둑이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하고 긴장하고 떨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저희 집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전화가 올 일이 없잖아요. 남편은 편지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었지 전화를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제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화는 남편 회사 서울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홍영자 사모님이시죠? 여기 땡땡건설 서울 본사. 저는 이정길 부장입니다. 저기 부군이신 박상일 과장이 중동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귀가 멍해졌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잠깐 혼자를 했는지 정신이 들고 보니 앞집 아주머니가 제 손발을 주무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제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두부조림 좀 주려고 왔는데 암만 불러도 답이 없잖아. 근데 소희가 뛰쳐나오면서 우는 거야. 엄마가 안 일어난다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저는 여전히 정신이 멍해서 전화기를 들고 다시 본사에 전화를 했어요. 남편 회사에서는 제가 새벽에 들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 실수로 크레인에 받쳐 죽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유해는 며칠 후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친정과 시댁의 도움으로 그때에 맞춰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비행기로 남편의 유해가 있는 관이 나와 저와 아이들 쪽으로 오는데 그때야 남편이 죽은 게 진짜구나 싶더군요.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 이게 다 거짓말일 거다.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은 건 현실이었어요.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관을 따라가며 저는 그치지 않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장례식 치르는 동안도 제 눈물은 마르지 않았네요. 장례가 다 끝나고 며칠 집에서 멍하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었어요. 친정 엄마가 오셔서 아이들도 봐주시고 저 먹을 것도 챙겨주셨어요. 제가 죽도 잘 못 넘기니 친정 엄마는 눈물을 쏟으시며 저한테 사정했어요. 영자야, 제발 먹자. 너는 살아야지. 애들은 어떡하려고 그래? 어? 이제 기운 내고 앞으로 살 생각을 하자.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마음에 닿았는지 그때부터 내 새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새 어딘가 꼬질꼬질해지고 제 눈치만 보는 아이들을 보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 말대로 죽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두어 달 지나니 남편 회사에서 보상금과 위로금이 나왔어요. 그 돈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살아야 했기에 받아야만 했죠. 남편이 죽고 남긴 돈이라는 생각에 통장을 보기도 겁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전화 한 번 없었다가 연락이 와서 저는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갔어요. 시부모님도 많이 마르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안색이 많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사람 마음이 처음에는 너도 딱하고 애들은 어쩌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아들이 아까워 죽겠더라. 네가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석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싫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근데 생때 같은 내 아들 죽고 점점 드는 생각이 너 먹여 살리려다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가버린 내 아들이 가엾고 불쌍하고. 그래서 말인데 나 네 앞으로 나온 위로금은 받아야겠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 그리고 우리 되도록 만나고 살지 말자. 너 보상금이면 애들하고 먹고 살 거 아니겠니? 너 사지 멀쩡한데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하면 되고 나 애들한테 큰일 있는 거 아니면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하자. 시부모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죄인 같았으니까요. 저는 두말 없이 시부모님께 위로금을 드렸고 그때부터 시댁과는 거의 절연 상태로 살게 됐어요. 지금까지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축하한다고 금일봉과 반지를 선물해 주신 것 외에는 정말 거의 저를 보자고 안 하셨네요. 남편 제사도 거기서 따로 했고요. 저는 저대로 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돌아보면 인생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남편 회사 선배의 도움으로 한 사립중학교의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젊은 직원이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고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들어서 참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제가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하니 참 모욕적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했어요. 꾹 참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그 여자는 제가 버텨야만 되는 걸 알고 괴롭혔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 둘 키운다고 했을 때 저를 외계인 보듯 혐오스럽게 쳐다보던 눈빛이 지금도 안 잊혀지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직장을 다녀야만 해서 모든 걸 참으면서 일했어요. 저 혼자 남아서 다른 사람들 일까지 다 해도 그랬죠. 그렇게 너무 혹사한 탓이었을까요? 저는 관절염에 심장 두근거림, 거기다 가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증세까지 나타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런 진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간이 좀 안 좋고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인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간질환과 갑상선 항진증도 푹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기에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제 병이 잠깐 쉰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 언제 쉴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저를 해고하게 된다고 해서 먼저 사표를 내야 했어요. 그게 6년 만이었네요. 아이들은 한참 돈 들어갈 때였고 큰애가 중학생이 되어 예민할 때라 걱정이 많았어요. 제 병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국 저희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조금 평수가 적은 곳에 전세로 가야 했어요. 4층 건물에 1층은 가게가 있고 나머지 거주지인 작은 복합 건물이었고요. 저는 이사 후 6개월 만에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그 당시 저처럼 애 있는 40대여 가는 여자를 선뜻 채용해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제가 특출난 재능이나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간 곳이 대형 마트였어요. 상품들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각 매대로 분배하는 일을 했죠. 전에 회사보다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어요. 애들이 친구들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을 때인데 그렇게 못해주는 것도 너무 미안했죠. 이따금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용돈도 주시고 저희 생활비도 보태주셨는데 그건 애들 학원비를 써야 해서 통 여유가 없었어요. 마트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래도 제가 일 잘한다고 좀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되고 월급도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했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이기도 했어요. 얼마 후 친정엄마도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구나. 우리가 넉넉했으면 너네 고생 안 시켰을걸. 아니요, 엄마. 그런 말 하지도 마. 엄마 아버지 없었음 나 버티지도 못했어. 영자야, 살다 보면
좋은 날 온다. 그러니 용기 잃지 말고 살아야 돼. 엄마,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라겠어. 우리 애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야.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엄마는 저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셨네요. 막상 돌아가실 때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거든요. 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도 유산을 좀 남겨놓으셨는데 남동생이 중간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 수중에는 3천만 원만 남고 부모님 집이며 다른 예금 같은 건 전부 남동생한테 갔어요. 형제 사이 좋은 것도 옛말이고 남동생은 결혼하고 많이 변했거든요. 올케가 중간에서 코치를 많이 했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 유산 나눈 것도 올케가 변호사를 사서 뭘 했다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올케가 욕심 많고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부모님이 남긴 유산 가지고 형제끼리 추하게 싸우는 거 아니라지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좀 더 공부하지 않고 똑똑하게 살지 못한 걸 후회했어요. 내가 더 배웠더라면, 좋은 직장을 가졌더라면, 남편이 있었더라면 쟤들이 나한테 저럴 수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곧 저는 그 돈이라도 있는 걸 감사하고 애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잘 두었어요. 적금도 들었고요. 딸은 억척같이 공부해서 미국에 장학금을 받고 갔고 아들도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처음에는 행정사가 되겠다, 정부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며 졸업 후 갈피를 못 잡아 몇 년 헤맸지만 회사에 들어가며 한시름 놓았어요.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들 녀석이 대학교 후배랑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회사 사표까지 쓰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호강시켜준다면서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돈 좀 달라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금방 갚았는데 점차 갚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나중에는 아예 갚지를 못했어요. 지훈아, 너 2천만 원 언제 갚을 수 있어? 그 돈 너랑 네 누나 결혼 자금으로 뒀던 거야. 없어지면 안 돼. 아, 내가 언제 떼먹는댔어. 그리고 결혼 같은 건 내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결혼 자금 미리 줬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네 누나도 있잖아. 네 누나 결혼한다고 하면 줘야지. 미국에서 올 생각도 안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겠어? 이 돈 있는지도 모르잖아. 아무튼 준다고. 줘요. 좀 기다리지도 못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아들 때문에 저는 서글퍼졌어요. 평생 온갖 고생 다 해서 키웠고 오로지 지들 미래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 아들은 제가 사는 집 담보로 받은 대출도 못 갚았고 자기는 살아야겠다며 취직을 해서 지방 대도시로 가버렸어요. 저한테는 빚만 남았어요. 오히려 아들하고 동업했던 후배라는 애가 저를 안타깝게 여겨서 빚 일부를 갚아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더군요. 실은 지훈 선배랑 깨진 지 좀 됐어요. 선배가 일을 방만하게 해서 버려놓기만 하고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독립해서 혼자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선배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선배가 회사 체계나 일하는 걸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맙다. 우리 지훈이 생각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걸 다 어쩌지? 내가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님. 나중에요. 나중에 주세요. 어머님 형편 나아지시면요. 아들 후배는 제가 나아질 일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고맙기도 했고 아들이 이런 지인을 둔 걸 보면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일을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들이 힘내주기를 간절히 바랐네요. 내 자식 내가 믿어야지 누가 믿겠어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더 이사를 하고 버스 타고 20분 가는 데에 있는 큰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주방 설거지의 청소가 제 할 일이었네요. 하루하루 아들이나 딸한테서 좋은 소식이 없나 기다리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낯선 번호가 뜨더군요. 하도 사기도 많고 이상한 광고도 많아 안 받았는데 같은 번호로 몇 차례 더 오는 거였어요. 저는 일단 무시하기로 했고 식당으로 출근을 했죠.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주방 바닥을 싹 청소하고 뒷문으로 나가서 대걸레를 빨았어요. 그러고 잠시 앉아서 쉬는데 누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머리가 희끗한 남자였어요. 가만히 그 얼굴을 보던 저는 어딘가 낯익다 싶어서 멍하니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기 홍영자 씨 아닌가요? 홍영자 씨 맞죠? 네, 제가 홍영자 맞는데 누구시... 잠깐, 너 석기니? 김석기? 야, 용케 나를 알아보는구나. 제가 말하자마자 석기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늙고 주름졌지만 석기는 고등학생 때 얼굴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제 처지가 좀 부끄러웠어요. 보아한 이 석기는 차림새도 고급스럽고 안색도 좋은 게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이 골목에 들어온 거야? 나 많이 변했을 텐데. 그래도 네 모습 남아있어서 알겠다. 내가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더라고. 혹시 번호가 틀렸나 해서 말이야. 아, 그 전화 네가 한 거였어? 아니 어떻게 전화번호까지 알고. 잠깐만. 너 이제 한국에서 사니? 그렇게 우왕좌왕 저희는 대화를 이어갔고 그동안 석기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석기네는 바로 짐을 잃어버려서 한동안 고생하고 계약해뒀던 집도 찾아갈 수 없었대요. 나오기로 한 사촌이 날짜를 착각해서 그날 나오지 않았다나요. 짐 찾는 데에 2달은 걸려서 그간 아무것도 못했고 사촌이 하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도우며 거기서 쪽잠을 잤다네요. 그러다가 짐을 찾고 집 계약서도 찾아서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석기도 동생도 미국 공부를 따라가느라 너무 힘들었대요. 석기는 고등학교를 다시 다녔다는군요. 그 난리통에 니네 집 주소 잊어버리고 우리는 거기서 또다시 동부를 이사를 하고 하여간 아주 일들이 많았어. 나랑 동생이 대학 졸업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다들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석기는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로 일을 했고 동생은 의사가 되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동안 온 가족이 같이 고생을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니네 집 쪽으로 연락을 해봤는데 니네는 이사가고 없더라. 그랬지. 나 결혼하고 부모님도 이사가고 동생도 딴 데 갔으니까. 나도 거기 생활에 적응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연락도 못하고 살았네. 그래도 나 너 잊지 않았다.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 이참에 나도 한국에 들어오자 싶었어. 마누라는 10년 전에 저 세상에 갔고 그 뒤로 쭉 네 생각만 했어. 석기는 한국에 오자마자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팔게 된 집까지 찾아갔다가 거기서 이웃한테 제 이야기를 듣고 전화번호도 알게 됐다고요. 저도 제 남편이 중동에서 사고로 먼저 떠난 얘기와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했네요. 야, 나 너 만나면 자랑하려고 땡땡여대 갔어. 근데 대학 나오면 뭐하니? 별다른 기술 없는 할머니는 이런 데서나 일해야지 뭐. 석기는 그런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남은 인생 같이 하면 안 될까? 내가 딸한테도 네 얘기 다 했거든. 너무 낭만적이라고 꼭 만나라고 하더라. 미국에서 자란 애라 그런지 생각이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좋았지만 제가 너무 신세지는 게 될까봐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나는 네가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어릴 때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같이 해주면 좋겠다. 어? 첫사랑이잖아. 첫사랑 맞지? 제 얼굴은 18 소녀처럼 빨개졌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50여 년 만에 만난 나의 첫사랑은 저를 데리고 자기 딸에게 소개해 주었고 몇 달 후 저는 석기와 함께 살게 되었죠.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동네네요. 저희는 그 옛날처럼 농담 따먹기도 하고 가끔 투닥거리기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석기는 아들 때문에 저한테 빚이 좀 남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는 변제를 하고 얼마는 없었던 걸로 됐는데 그게 아들이 돈을 갚은 게 안 갚은 걸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동대문 큰손 할머니라는 여자한테 빌린 돈이라는데 장부를 고의로 잘못 썼는지 아무튼 기록이 잘못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석기가 아들 통장하고 제 통장조회 전부 다 하면서 알아낸 거였어요. 그러고 나자 아들 녀석도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엄마, 그때는 미안했어요.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잘 돼서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화만 내고 고생만 시키고 부려짐만 잔뜩 했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안 하고 엄마한테 해서 오히려 다행이야. 저는 석기를 만난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고 아들은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딸도 그랬고요. 딸도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저희는 딸이 한국에 오고 나서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석기랑 석기딸 그리고 저랑 제 아들딸이 한 번에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려니 어색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석기와 석기딸이 분위기를 잘 잡아주어서 좋은 시간이 됐네요. 나중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가난한 게 할머니 말대로 엄마 탓 같아서 한동안 엄마 미워했어. 그 말도 안 되는 할머니의 심통을 그대로 믿고 미국에 갔는데 엄마 생각도 많이 났지만 내가 못되게 군 게 있으니까 연락을 자주 못 하겠더라고. 엄마, 지금 저분 만난 거 엄마 그동안 살아온 거 보상 같아. 행복해, 엄마. 이제 나도 자주 연락할게. 그렇게 저는 아들, 딸과도 다 관계회복을 했고 정말이지 꿈에서나 이런 날이 오려나 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석기가 저를 찾았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석기 딸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아들, 딸하고도 자주 연락하며 살고 있네요. 석기랑은 국내 여행 여기저기 꽤 갔어요. 이제 해외여행도 가자고 하네요.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생겼어요.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신 저한테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나 봐요. 엄마한테 좋은 말 해주고 떠나서 고마웠다고 나중에 만나면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제 43번째 생일이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맞는 첫 생일이었기에 평소보다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제 남편은 그리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정말 무뚝뚝하고 무드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제 생일을 딱히 다를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43번째 제 생일이 평생 잊질 못할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그리 호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연애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무렵이었어요.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에 위치한 국립대를 나온 저는 태어나서 처음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도 낯설고 서울 생활은 그보다 더 낯설었죠. 지금도 서울은 집세가 비싸지만 당시에도 제가 살던 지역보다 원룸 월세가 훨씬 비쌌어요. 저희 집이 그리 잘 사는 집도 아닐 뿐더러 갓 대학을 졸업한 터라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했기에 구미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전철역에서 떨어진 후미진 곳에 집을 얻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조금 부지런히 걸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하고 한두 달은 다른 건 생각도 않고 출퇴근용으로 발이 편한 신발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 어쩌나 그런 고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야근으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됐는데 전철역에서 나와 주택가로 들어서면서부터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와 가는 길이 같은 사람인가 했는데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키링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잠시 멈춰 섰는데 그때 발걸음 소리도 멈추더라고요.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극강의 공포를 느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 휴대폰이 울린 거예요. 제 직속 사수였어요. 바로 미래의 제 남편이요. 평소에 워낙 깐깐하게 교육하는 직속 선배라서 이를 박박 갈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의 전화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자기야, 벌써 집에 들어간 거야? 난 아직 도착 못했어. 자기도 알지? 우리 집 근처 공원, 거기 지나가는 길이야.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는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김정윤 씨, 술 마셨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누구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기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도 벌써 그리워진 거라? 에이, 몰라. 이 여자가 정말 도대체 무슨... 남편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누군진 나도 모르겠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잠시 침묵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 끊지 말아요. 아무 얘기나 계속 지어서 하고. 정윤 씨,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라도 그놈이 다가오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요. 알았죠? 자기가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알잖아. 나 자기가 시키는 거라면 뭐든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대도 않는 연기를 하면서 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어요. 다행히 저를 따라오던 사람이 제가 남자친구와 통화 중이라고 생각했는지 더는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로 집에 도착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곤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꾹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휴대폰 너머에선 남편이 연신 저를 달래고 있었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는 남편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과 달리 남편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말투로 괜찮냐고 걱정부터 해주더라고요. 지금까지 무서운 호랑이 사수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앞으로 한동안 퇴근길에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다른 가족들은 없고 근처에 사는 친구도 없다면서요. 다행히 우리 집에서 5정류장 거리니까 퇴근길에 조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빈말이라도 거절을 하는 게 맞는 거였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집에는 말을 하기 힘들었고 제 주변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남편이 내민 손을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덥석 잡은 거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줘요. 분명히 한두 번 하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3개월이 넘도록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나마도 그만둔 이유가 남편이 귀찮아서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쫓아왔던 인간이 제 풀에 꺾여나가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때 저를 쫓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 대학 선배였어요. 대학 시절 제 친구와 1년 넘게 사귀었던 사람이죠. 한동안 남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가짜 남자친구 행세를 했는데 2주쯤 지난 시점에 선배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남자 사귀냐?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겁도 없이 남자를 집까지 달고 다니고 말이야. 너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거 부모님도 아시니? 전화를 해서는 다짜고짜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때 알아챘어요. 아, 이 인간이 그동안 나를 쫓아다니던 그놈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선배한테 되물었죠. 이상하네. 나 남자친구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주변에 알린 적이 없는데.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선배가 어떻게 할까? 혹시 밤마다 내 뒤라도 밟았어요? 맞죠? 그거 선배였죠? 대답해요. 나 스토킹했냐고 묻잖아요. 그러자 선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나무랐어요. 이게 늦은 시간까지 남자랑 희덕거리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그 자식이랑 헤어져. 딱 보니까 인상도 더러운 게 여자 패고도 남을 놈이니까. 내가 경고했다. 당장 헤어져. 하, 선배가 뭔데 나보고 헤어져라 말아라 헛소리야. 누가 보면 내가 선배 여자친구인 줄 알겠네. 내 앞에 당당히 나타날 용기도 없어서 밤늦게 뒤쫓아다니며 스토킹이나 하는 주제에 웃기고 있어. 그리고 모르는가 본데 내 남자친구가 인상만 더러운 게 아니야. 해병대 출신이라서 자기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놈 보면 그 자리에서 반은 죽여놓을걸?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선배는 내 남자친구 눈에 띄기만 했다 하면 그날로 이 세상 하직하게 되는 거라고. 한 번만 더 쥐새끼처럼 졸졸 쫓아와봐. 초상 치르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인간이 그동안 나를 불안하게 했던 스토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괜히 기분이 우울했어요. 이런 인간을 선배 대접해왔던 게 화가 날 정도로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밤길을 쫓아오던 놈의 신원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단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범인도 밝혀졌겠다. 더는 남편 도움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제 우리 집까지 안 바래다 줘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감사 인사로 넥타이를 선물로 주었죠.
그런데 선물을 받아든 남편 표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마치 서운한 사람처럼 뾰로통한 표정인 거 있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떨떠름한 상태로 남편과의 퇴근길을 함께하던 가짜 애인 행세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혼자 집에 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제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어요.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사이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의 제 등 뒤까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길바닥에 쓰러지지 뭐예요. 놀라서 얼른 뒤를 돌아보니 선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를 내려다보며 죽일 듯 노려다보는 제 남편이 보이더군요. 윤대리님, 여긴 어떻게? 그러자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혼자만 보내는 게 걱정돼서 따라왔어. 그랬더니 이런 쥐새끼 같은 게 자기 뒤를 따라가지 뭐야. 야, 너 엄살 그만 떨고 안 일어나? 주먹에 비껴 맞아서 아프지도 않잖아. 너 내 주먹에 제대로 맞았으면 그대로 정신 잃었어. 당장 안 일어나? 그러자 선배가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비실비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그러더군요. 치, 니들 사귀는 거 아니지? 내가 일주일 동안 숨어서 봤어. 정윤이 너 혼자 다니는 거. 그동안 나 보라고 둘이서 쇼한 거지? 솔직히 말해. 그러자 남편이 달려들어 선배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쇼? 그래, 쇼를 하긴 했지. 내 여자를 함부로 쫓아다니는 놈, 내 손으로 잡으려고 일부러 네 놈이 나타나면 잡으려고 멀리 떨어져서 걸어왔으니까. 쓰레기 같은 새끼. 사내 새끼가 고작 한다는 짓이 약한 여자 스토킹이냐? 너 같은 건 말로 해서는 안 돼. 정신 차릴 때까지 주먹으로 교육해야지. 남편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허공으로 주먹을 쳐들었어요. 가만히 뒀다간 일이 커질 게 분명했죠. 그래서 달려들어 제가 말렸어요. 자기야, 이런 쓰레기한테 주먹까지 쓸 거 뭐 있어. 괜히 더러운 것만 묻는다고. 우리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저 인간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몇 년째 빌빌대는 놈이거든. 이참에 빨간 줄 제대로 그어주는 게 저놈 인생엔 가장 큰 벌일걸? 제 말에 남편은 일리가 있다 싶었는지 들었던 주먹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했죠. 제 예상대로 선배는 경찰을 보자 바닥에 꿇어앉아 두 손을 싹싹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울먹였어요. 판검사가 될 사람이 이런 일로 흔적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차며 그러더군요. 정신 차려. 네가 판검사가 될 일 없으니까. 너 같은 게 판검사가 되면 이 나라 법조계는 더 볼 것도 없이 썩은 거야. 너한테 어울리는 건 범죄자니까. 넌 그냥 네가 지은 죄값 달게 받아. 결국 선배는 경찰서에 넘겨졌고 저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함께 가져왔어요. 어떻게 알고 따라왔었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스토킹이나 하는 야비한 놈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그럴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겠죠.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고작 직장 선후배일 뿐인데도 남편은 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처음 입사해서 직속 사수로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사수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뚝뚝한 성격에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손톱만큼도 정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 의외로 자상한 면도 있고
무엇보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서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사수로 만나다니 내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동안 불편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보니 이제는 좋은 점만 부각돼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장 상사로서도 그렇지만 이성으로도 말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 혼자만의 생각일지 몰라서 딱히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굴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몇 번을 그러길래 내가 먼저 다가가 물어볼까 하고 갔는데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래도 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 집에 데려가긴 누굴 데려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야. 사귀는 사이라고 했던 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남편이 매번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 모습을 여동생이 봤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혼기가 차 있던 남편이라서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시누이 말에 시부모님이 저를 집에 데려오라고 닥달을 하신 거죠. 집에 여자를 안 데려올 거면 선이라도 보라면서요. 통화를 마치고 휴게실에 앉아 한숨을 쉬는 남편을 보니 미안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가가 말을 걸었죠. 혹시나 나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긴 거라면 얘기하라고요. 내가 직접 남편 집에 찾아가서 해명을 해주겠다고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남편은 그럼 이번 주말에 자기랑 같이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기도 전에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게 있었던 상황과 남편 도움으로 스토커를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자 시부모님이 꽤나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시댁에 다녀오고 얼마 뒤부터 남편과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지 뭐예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을 같이 겪다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들과 마음 터놓고 지내기 꺼려지기 마련인데 남편과 저는 이미 서로의 상황에 대해 잘 알다 보니 그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굳이 가는 마음 막지 말자는 생각에 교제를 시작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선 1, 2년 더 사귀다 천천히 하기를 바랐지만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났기 때문에 시댁에선 연애 초부터 은근히 결혼 압박을 했거든요. 결혼한 뒤에는 아이 닥달을 하셨고요. 여자가 30 전에 출산을 해야 똑똑한 애가 나오는 거야. 내가 우리 막내 낳았을 때가 29이었잖니. 딱 30 전에 출산을 마쳤더니 봐라. 애들이 다 똑똑하게 나왔잖아. 그러니 너도 더 늦기 전에 애부터 가져. 시어머니께선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된 말을 마치 공인된 출산 공식인 것처럼 저를 볼 때마다 세뇌 교육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말들이었지만 너무 자주 듣다 보니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가 출산을 할 때는 경력 단절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 넉넉한 상황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서 선뜻 아이를 갖기는 어렵더라고요. 전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기본적인 가계 지출도 있고 그 밖에도 자질구레하게 돈 들어갈 구멍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엔 아이 문제로 시부모님과 살짝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되었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우리 상황에 애를 갖는 건 무리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엄마가 그러시는 게 한두 번이야.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시는 거라면 남편 말대로 듣고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럴 땐 찰떡같이 들어맞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믿음직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무심한 남편일 뿐이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혼 생활에 지쳐가던 즈음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솔직히 두려움이 더 컸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임신을 해버렸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셨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인원 감축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출산휴가 뒤에도 내 자리가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입덧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날이 살은 빠지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보양식을 잔뜩 만들어서 집에 오셨더라고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건 뭐하러 만들어 왔어? 괜히 힘들게. 이거사 누가 너 먹으라고 만들어 왔는 줄 알아? 내 사위 먹이려고 가져온 거야. 가장 노릇하느라 일 끝내고 배달일까지 하는데 장모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가 배달일을 하다니? 네 형부 가게에 와서 배달일 한 지 벌써 2달째인데 넌 그것도 몰랐어? 남편이 차장이 다 돼서야 집에 오는데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너도 참. 그동안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야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전처럼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면 남편 스케줄을 잘 알겠지만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전처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힘들어진 탓이었죠. 그런데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니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현관에 들어서는 남편이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자기, 혹시 퇴근하고 배달일해? 그러자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왔다 가셨어? 엄마가 자기 먹일 보양식 만들어 오셨더라고. 근데 자기야, 혹시 돈 필요해? 아니, 회사 일만 해도 힘들 텐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저 몰래 시댁에 보낼 돈을 만드느라 남편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건가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 출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 말을 듣자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동안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짜증만 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한 건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출산 휴가 후 회사에 내 자리가 없다면 밖에서 새로 구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뭐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으니 몸도 덜 고단하고 식욕도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입덧도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첫 아이를 순산한 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지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부장님 말로는 그나마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준 거라고 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기까지 저는 1년 가까이 집에서 육아를 하며 지냈어요. 제가 이직한 새 직장은 전에 다니던 회사와는 달리 규모가 작은 영세업장이었어요. 당연히 월급도 적고 직원 복지도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야근 없이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워킹맘한테는 야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우리 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제가 원했다면 더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회사가 경기권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죠. 그 후로는 친구가 아는 카페에서도 일하고 형부 가게에서 서빙 일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형부처럼 자영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배워두려는 생각이었죠. 사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같이 벌면 아이 학원도 더 보낼 수 있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사회생활을 쉬지 않고 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만 했다면 뒤늦게 사회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쉬지 않고 밖에서 일을 했던 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았다간 온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무척이나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삼복더위에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다 줘도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받아들였죠. 언니네 내외랑 부부 동반 여행을 갈 때도 살가운 형부와 달리 제 남편은 저랑 팔짱조차 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보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한테 저는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저 한 집에서 숙식을 공유하는 룸메이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남편과 달리 다정하고 애교가 많은 아들이었어요. 중학생이 되고부터 부쩍 키가 자란 아들은 밖에 나갈 때도 의젓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제가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 대신 들어주곤 했죠.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아들은 내 편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니 부부관계도 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살갗이 닿기만 해도 짜증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직장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올라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요즘은 40대 직장인이라면 숙명과도 같은 수순이었지만 당사자인 남편은 그 일로 꽤 의기소침해졌어요. 구직 활동도 쉽지 않아서 연봉도 낮추고 소규모 회사에 원서도 넣어보았지만 40대 후반인 남편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야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씻자마자 바로 기절하듯 잠들어 버리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일어나 했는데 택배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얘기해 준 건 아니고 형부가 슬쩍 알려주더라고요. 평생 책상 앞에 앉아 일하던 사람이 몸 쓰는 일을 하려니 체력이 버틸 리가 없었죠.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여보, 제발 무슨 일을 하려거든 나랑 상의 좀 해. 왜 매번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얘기를 들어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 알았으면 됐지. 당신 정말 1억이야? 왜? 죽을 때도 당신 죽은 거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하지 그래? 그땐 화가 나서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이 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택배 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삼복더위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였는데 그래서인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냉찜질도 해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싶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 봐야 남편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힘들면 며칠 쉬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않고 몸을 돌려 눕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평소라면 남편이 출근을 앞두고 씻을 시간이었는데 남편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려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시켜 119에 전화를 하곤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이미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는 남편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거든요.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보다는 옆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남편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고 어쩌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 건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도 문득 남편한테 야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살아있을 땐 사람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더니 어쩌면 끝까지 나를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들고 가는 건지. 화가 났다가 다시 미안한 마음에 죄인이 됐다가 하룻밤에 수시로 변하는 마음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황폐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축 늘어진 시체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라고요.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들이 건넨 건 다름 아닌 옥수수가 들어간 술빵이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마저 죽으면 자기는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위해서라도 살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에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어요. 남편도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까지 고통 속에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없는 힘을 쥐어짜며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죠.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에 은행에 넣어두었던 남편 퇴직금을 합해 도시락집을 차렸어요. 형부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오픈을 할 수 있었죠. 지난 1년간은 가게가 자리를 잡는 거에 신경을 쓰느라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은 잠시 접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생일이 되었죠. 한창 점심 장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꽃다발을 든 배달원이 가게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속으로 화사한 꽃을 보며 저런 꽃다발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스치듯 했는데 배달원이 제게 꽃다발을 내밀며 그러는 거예요. 김정윤 씨 맞으시죠? 여기 사인해 주세요. 아니, 제가 김정윤은 맞는데요. 누가 이걸 보냈나요? 나한테 꽃다발을 보낼 사람은 없는데. 그러자 배달원은 단말기 액정을 제게 보여주며 그러는 거예요. 보내신 분은 윤상준 씨로 돼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어요. 윤상준은 죽은 제 남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가게에 연락 좀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꽃가게 사장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도 주문자가 윤상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액정에 시어머니라고 뜨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제게 꽃은 잘 받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순간 맥이 탁 풀렸어요. 그럼 그렇지. 죽은 사람이 무슨 수로 나한테 꽃을 보내. 이런 생각에 한숨을 푹 쉬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거라서 실망했니? 진우애미야, 근데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고 네 남편이 보낸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녀석이 지가 죽을 걸 알고 그랬나? 죽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더구나. 혹시라도 자기가 먼저 죽으면 진우애미 생일에 꽃다발 좀 보내달라고. 너랑 살면서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어서 마음에 걸린다나? 그렇게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네가 꽃이고 옷이고 선물 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 그 꽃은 네 남편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게 애정이 없는 것 같은 남편을 늘 야속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리워하기보다는 빨리 잊으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이 나를 또 이렇게 감동시켰으니까요. 오랜 시간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사랑도 애정도 다 시들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43번째 생일에 받은 남편의 꽃다발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아들 녀석과 함께 남편이 잠든 낙골당에 찾아가야겠어요. 가서 고맙다는 말을 직접 전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곁에 있는 남의 편 혹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어떠신가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